자, 두 번째 이슈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하반기 최악의 역전세난 온다. 시장에 보는 규제 완화 움직임입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특히 매매 시장도 그렇지만은 임대차 시장, 특히 전세에 대한 역전세난에 대한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그 우려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요. 한 2년 전에 최고가의 매매가를 찍고 나서 최고가의 임대 전세 보증금이 지금 거래됐던 게 지금 올 가을에 지금 돌아오는 형국입니다. 자,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어떤 상황인지 한번 두 대표님께서 한번 짚어봐 주시죠. 네, 지금 사실은 이 최근에 역전세난 이 상황 자체가 초래되게 된 것은 결국은 전세 시장 자체가 굉장히 급락한 그런 측면들이 있다 보니까 초래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우리가 2022년부터 이런 주택 가격 폭락의 여파가 사실은 이런 부분들을 초래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2020년도에 임대차 3법이 개정되고 사실은 2021년도까지 전세 가격이 굉장히 올랐습니다. 그때는 거래 자체가 경색이 되면서 올랐는데 그 부분이 이제 그 다음에 2022년부터 이제 반전되면서 그 부분에 대한 만기 도래 자체가 올해 하반기, 2023년도 하반기와 내년 2024년도 상반기에 집중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돌아오는 전세 보증금 전체의 규모 자체가 지금 1년이죠.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 합쳐서 약 300조 원에 해당될 것으로 그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 자체가 이 전체가 다 물론 반환 자체가 불가능한 그런 상황으로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요. 전체적으로 이전에보다 지금 현재 상태의 전체 그 시세를 보게 되면 전세 보증금 거래 총액이 최근에 줄어들고 있고 이 전세 가격 자체가 2년 전에 비해서 지금 만기가 돌아오는 시점에서 시세 자체가 평균적으로 전국적으로 보면 13.5%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그 하락폭만큼 집주인이 돌려주지 않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이 거래 자체가 기존에 있는 세입자가 나갈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되고 새로운 세입자를 확보하기도 어려운 상황으로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이미 좀 전조 현상이라고 할까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사고율에서도 지금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을 했는데 반환보증보험에 가입을 했는데 그것을 돌려주지 못해서 지금 보증사고가 난 경우인데요. 2023년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5월까지 7.2%까지 그 사고율이 증가하고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이런 부분들이 증가하고 있는 데다가 1,444건에다가 이 보증사고 난 금액 자체가 3,251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적은 금액이 아니죠. 이 부분이 이게 사실은 완성된 어떤 사고의 결과물이 아니라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시작으로 해서 추후에 역전세로 인한 어떤 보증사고의 가능성들이 계속해서 지금 남아있고 이 부분에 대한 본격적인 해일이 밀려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놓여 있다는 점에서 이런 부분들은 단순히 또 서울 및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에 걸쳐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굉장히 주목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방치하거나 이것을 갖다 소홀히 했다가는 나중에 큰 사회 문제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갖고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선제적 대응을 하는 게 맞다라고 보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자, 우리 그 두 대표님께서 현재 지금 역전세난의 어떤 수치까지 말씀하시면서 심각한 상황을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렇다고 하게 되면 지금 집주인이 돌려줘야 될 돈을 어딘가에서 마련해서 지금 임차인한테 줘야 되는 상황인데, 자, 그렇다고 하게 되면 현재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을 위한 DSR과 LTV 규제가 어느 정도 수준이길래 지금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걸까요? 일단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에 대한 DSR과 LTV를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두 박사님 말씀해 주신 전체 돌아오는 전세 보증금의 규모가 앞으로 1년 동안 300조, 그리고 전세가율 하락률을 반영했을 때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돌려줘야 되는 돈의 규모가 50에서 56조 사이 정도가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거를 우리나라 가구로 나눠봤을 때 한 가구당 평균 7천만 원 정도가 이전 계약보다 보증금 규모가 낮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7천만 원을 돌려줘야 되는 거고요. 예전 계약보다 억 단위 이상 확 벌어진 경우가 이제 상위 1%가 한 3억 5천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이 경우는 사실 대부분 서울이나 이제 강남권 쪽에 고가 주택에서만 이제 억 단위 이상 벌어진 거로 생각이 되는데, 대부분은 이제 돌려줄 상황이 되는 것이고, 한국은행 평가에 따르면은 이 중에서 10%는 은행권에 이제 추가
차입을 통하면은 반환이 가능한 것인데 네. 문제가 되는 지점은 한 7만에서 9만 세대 정도 되는 가구는 보유 자산을 처분한다 그래도 반환이 어려운 반환이 상황이 되는 겁니다. 깡통 전세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뭐 선제적 뭐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 차입을 통한다라고 하면은 일단 현재는 대출에 대한 규제가 많이 완화가 됐고요. 그리고 네.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 또한 그 주택담보대출의 하나이기 때문에 이제 큰 틀에서 그 DSR은 1억 원을 초과하게 됐을 때는 이제 모든 차주가 40% 네, 40%. 적용을 받는 거는 이제 동일하고요. 그리고 LTV 같은 경우는 그 주택 소유 여부와 이제 규제 지역이냐에 따라서 그 이제 다주택자의 경우는 30% 네. 원래는 안 됐다가 30%까지 좀 상향이 된 부분이 있고요. 이제 무주택자는 70%인데 이제 생애 최초 건화하게 되면 여기서 10%가 더 버퍼가 늘어나서 80%까지 이제 가능한 이런 상황입니다. 현재 지금 상황이고요. 네. 자, 그렇다고 하면 자, 현재 지금 한시적으로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 중입니다. 자, 이 내용과 취득세 그리고 양도세에 대한 폐지까지 같이 검토해서 발표를 할 것 같은데 현재 지금 이 상황에서 뭐 심각한 지금 전세난이긴 하지만 현재 지금 그렇다고 하게 되면 시기와 상황에 모두 맞춘 시적절한 현재 지금 해법일지 어떻게 보십니까? 이 해법이. 예, 이 부분은 뭐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제 DSR이라는 게 결국에는 우리가 DSR을 하는 강화하는 목적이 뭐냐라고 했을 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은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한 그렇죠. 어떤 굉장히 최후의 어떤 방어선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상황인데요. 이 부분에 있어 결국은 대출 부분들을 좀 DSR을 완화해서 대출이 늘어나게 되면 가계부채 악화 부분들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으로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지금의 역전세 난 부분에 대한 이런 상황이 심각해진 것은 결국에 있어서는 전세 가격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생겨난 그런 상황들이고,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전세 시장이 최근에 매매 시장과 함께 시장 상황이 조금 더 호전된다면은 일시적인 상황에 그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저는 전체 그 보증금 어떤 부분은 이제 일각에서는 굉장히 오해하시고, 전세 보증금을 왜 정부나 금융기관에서 나서서 집주인의 전세 보증금을 다 대출을 통해서 그걸 갖다 보전해 주려고 하는 거냐, 이거 책임 자체가 집주인한테 근본적으로 있는 건 아니냐, 그 부분에 공감을 합니다. 저는 그 부분에서 지금 이 전세 가격이 떨어진 만큼의 그 차액 부분만 저는 대출하는 쪽으로 해서 충분히 그 기존에 어떤 전체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꽉 차 있다 하더라도 DSR 부분에 있어서 현재 40%를 조금 완화를 해서 그 차액 대출을 해주자는 쪽의 제도 개선을 저는 주장을 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정부도 아마 기재부에서도 그런 쪽의 성격으로 지금 아마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대출을 무조건적으로 집주인에게 해주자는 것이 아니라 일부 전세 보증금 반환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사실은 할 수 있는 그 최소한의 범위 내에 우리가 그 대출을 완화시켜 주자는 DSR을 완화시켜 주자는 건데요. 이렇게 할 경우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 점은 누가 이 부분에 대한 제도 개선, 그러니까 지금 일각에서는 DSR 완화 자체가 집주인들을 위한 어떤 편의적인 어떤 규제 완화라는 이유로 굉장히 반발하는 그것도 의견들도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에 대한 궁극적으로 저는 시청자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DSR 부분들은 과거에 우리가 이 제도가 본격적으로 강화되기 전에는 시범 실시될 때는 DSR을 70%로 운영을 해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이제 제도화로 정착이 되면서 40%로 굉장히 강화됐는데요. 저는 어느 정도의 금융권에서도 충분히 금융권의 안정을 갖다 저해하지 않고서도 할 수 있는 버퍼가 조금 있다고 보여지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은 좀 대출이 조금 원활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게 되면 궁극적인 혜택의 수혜자는 누구냐? 기존 세입자가 임차인이죠. 예, 그렇죠. 그 부분들을 조금 우리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집주인에게 도움을 주자고 해서 손을 내미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손을 내밀어서 그 혜택 자체가 기존 세입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이 부분이 그러면 궁극적으로 집주인들은 편하게 준비하고 있으면 되는 것, 그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정부가 생각하는 것은 한시적으로 운영할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이해하시면은 되지 않나 싶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 전세 부분과 관련해서 특히 전세 보증금 반환이 잘 되지 않은 위험성에 놓인 가구들 가운데 아파트는 상대적으로 그래도 어느 정도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여유가 좀 있는 편인데 빌라 같은 경우에, 그래서
지금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경우 전국의 빌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질적으로 역전세의 우려가 있는 경우들이 대부분 올해에 만기가 돌아오는 게 한 89조 정도 되고 내년에도 한 90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는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최소한의 사회에서 뭔가 어떤 다리를 건널 수 있는 손을 내밀어 주지 않는다면 아마도 이 부분들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회 문제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기재부나 혹은 전문가분들도 좀 더 유의 깊게 세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얘기를 주셨지만은 주된 논점은 DSR의 집주인의 완화에 대한 거는 낙수 효과로 인해서 임차인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이다. 어떻게 보면 매매 시장에서 최근에 상반기 때 나왔던 특례보금자리론 네. 개념을 좀 달리하긴 하지만은 매매 쪽은 특례보금자리론. 네네. 지금 전세의 역전세나는 위험하니까 일단은 DSR을 같이 좀 완화시켜줘서 네.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만들어주자라고 했습니다. 네. 방법 이제 그 개정안이 나올 텐데 방안이. 자, 우리 정보윤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융권에 계시니까 예. 특히 이제 이렇게 대출 규제가 완화가 됐을 경우에 네. 정확한 수치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그 가계 대출이 1,700조에서 1,800조까지 네. 좀 올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자, 그렇다고 하게 되면 이런 가계 부채에 대한 부실 위험, 네. 이런 부작용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이 부작용들이 어떤 게 있을 것이며 네. 과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많은 고민이 되는 부분인데요. 네. 이미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부작용은 이미 시작이 된 부분인 거죠. 예, 어쨌든 이제 전세보증금이라고 하는 게 금융권을 통한 차입은 아니지만 무이자 대출이지 않습니까? 레버리지 일으키는 것이었고, 이제 주택가격 상승기에 그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주택 매입을 했다가 이제 가격이 매매 가격, 전세 가격 동반 하락하는 시장 하에서 어찌 보면 구조 조정을 받는 과정 안에서 뭐 이런 지금 이제 고통들이 수반이 되는 것이죠. 네. 예, 그래서 뭐 이미 이제 시작은 되고 있지만 여기서 추가적으로 DSR 규제를 완화를 통해서 급한 불은 끌 수 있겠지만 사실은 이제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는 게 어쨌든 유동성을 불어넣어서 또다시 한번 그렇죠. 이 위기를 일단 넘겨보자라는 건데 뭐 거기까지는 뭐 막을 수는 있겠지만 요번에 들어와 있는 임차인을 잘 반환을 해서 이제 퇴거를 하고 나서 다른 신규 임차인을 받았을 때는 그 신규 임차인은 더 큰 부담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대출 규모가 더 많은 주택이 되는 것이니까요. 네. 그리고 이미 이제 은행 같은 경우도 그 이제 선순위에 임차 보증금이 있는 상황에서 후순위로 밀려 나가는 이제 추가적인 대출을 은행권이 얼만큼 호의적으로 해줄 수 있을지도 사실은 좀 지나봐야 되는 것들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이미 이제 대출을 동반하지 않고서 그 이런 DSR 규제 때문에 그 일으키지 않았던 좀 그런 임대인들하고의 아까 우리가 이제 그 실거주 의무 폐지가 적용되는 단지와 그렇지 않은 단지의 어떤 형평을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이제 완화되는 거를 이제 기정사실화하지 않고서 대출이 지키지 않았던 이제 임대인하고의 어떤 이제 그 형평에 대한 얘기도 있을 것이고요. 뭐 다시 이제 가계부채 얘기로 들어오면 그 집값이 다시 반등이 좀 유지가 되면서 상승하는 분위기에서는 크게 두드러나지는 않겠지만 이제 작년 하반기와 같은 이제 추가 하락이 만약에 전개가 된다거나 하면 그때는 이제 지금보다 더 큰 위험성이 더 커질 수가 있는 거죠. 급한 불은 끄겠지만 원론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그 우리 정 의원님 말씀을 들어오게 되게 되면 그럼 전세가가 다시 상승해야 되는 거냐? 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특히 무주택자분들이나 세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세가 떨어지니까 환호를 하고 계세요. 그렇죠? 근데 일부의 어떤 사회 부작용 때문에 전세가가 다시 올라가게 되면 그 기대했던 집값 떨어지고 전세값 떨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기대했던 분들의 어떤 한숨소리가 더 커질 텐데 자, 그렇다고 하면은 현재 서울권, 수도권의 전세 가격 회복 언제쯤 가능하리라고 예상하십니까? 네, 일단 질문해 주신 답변에 대한 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올 하반기보다는 내년이 조금 더 그 안정화를 찾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말씀드린 근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세 가격은 많이 하락을 했지만 사실 임차인 입장에서 그렇다고 해서 주거 비용이 낮아졌냐? 이제 그 얘기는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작년 하반기 때 이제 급격한 금리 인상이 불러일으켰던 가장 큰 이제 그 결과 중에 하나가
이자 부담이 높아졌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는 임대인에게 내는 월세가 은행에 지출하는 이자 부담보다 더 유리한 시간이 왔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보증금이 낮아지거나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월세로 전환되는, 그래서 작년 상반기 같은 경우는 전세는 낮아졌지만 그 월세 거래 건수가 전세보다 추월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전세 부담은 낮아졌지만 월세가 좀 버거워진 겁니다. 그래서 느끼는 총량은 버거운 거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전세 시장의 안정화도 이제 금리가 이제 어느 정도 정점에 다다랐다는 인식이 공감이 되고, 물론 인하까지는 지금은 시기상조일 수 있겠지만 작년처럼 이제 급격하게 올라가는 그런 변동성 구간을 지나갔기 때문에 또다시 한번 그 반대 상황으로, 지금은 임대인에게 내는 월세가 유리하지만 다시 한번 은행에 내는 이자가 더 유리해지는 시점에서는 월세가 낮아지면서 전세가가 좀 계속 하락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고정되면서 안정화되는 시간이 올 겁니다. 이제 그 시점을 이제 거시적인 금리 환경과 맞물려서 내년 상반기 정도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전 계약들의 어떤 최고점을 찍었던 그 시기가 도래되는 것들이 한 내년으로 갈수록 점차 2중, 3중 가격 구조가 또 버티고 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쯤의 지금보다는 좀 역전세난이 좀 해소되는 구간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내년 상반기, 하반기쯤에 네. 현재 지금 월세 선호 현상보다는 네. 전세 선호 현상이 갈 수 있는 여건이 된다. 그 이유는 네. 금리가 좀 더 안정되면서 네, 네, 초전 그렇습니다. 금리로 가면서 네. 그런 의견이시고요. 네. 어떻게 동의하시는가요? 저는 뭐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제가 이제 보는 시각은 이제 금리 쪽의 움직임도 물론 있겠지만, 제가 보는 저는 이제 공급 쪽과 관련해서 이제 조금 저는 살펴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에선 전세 시장이 회복되려면은 제가 볼 때는 전제 조건으로서 결국은 내수 경기의 회복이 전제가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내수 경기 회복이 되면은 이제 거래 심리 부분도 상당히 이제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측면들이 있어서 실수요자들이 어느 정도 시장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진입하는 그런 상태에서 전세 시장이 회복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상황들을 보게 되면 전국 같은 경우에서도 하락폭이 그동안에 굉장히 급격하게 되다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이제 정체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마이너스 상태지만 전세값 부분도 어느 정도 약세지만 약보합 정도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수도권이나 서울의 경우에 있어서는 오히려 지금 반등으로 돌아서서 어느 정도 전세 시장 자체가 이제 상승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모멘텀을 찾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일 이제 향후에 있어 전세 시장의 그 향방을 충분히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는 근거 중에 하나는 결국에는 내년 시장에 있어서도 결국은 공급 자체가 원활하게 잘 될 경우에 있어서는 충분히 시장 자체가 전세 상황들의 어떤 이 부분의 약세 기조를 이어갈 수 있겠지만, 공급 자체가 부족하다는 시장의 불안감들이 좀 겹쳐지게 되면은 전세 시장은 아마도 지금의 어떤 하락세를 벗고 상승 쪽으로 보다 본격적인 그런 말을 할 가능성도 있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올해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국토부의 발표 자료를 보더라도요, 인허가라든지 착공이라든지 분양 이 부분 모두가 어려운 가운데 실질적으로 완성이 된 입주 물량 자체도 달마다 좀 변화는 있습니다만 올해의 경우에도 상당히 축소될 것으로 보여지고, 내년에 들면 본격적인 축소가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전세 시장의 부분에서 가격 하락도 이제는 거의 바닥을 다지고 있는 상태에서 내년 경우에는 아까 우리 정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일단 공급 측면에서 보더라도 충분히 전세 시장은 다시 지금보다는 상황이 조금 나아지는, 가격대가 좀 더 상승하는 쪽에 방점을 둘 수 있는 그런 쪽의 변화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전세 가격 회복에 있어서 우리 두 분이, 우리 정 의원님은 금리에 초점을 맞추셨고요. 그리고 우리 두 대표님은 공급에 초점을 맞추셔서 내년 시장에서는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두 번째 이슈로 하반기 최악의 역전세난에 따른 규제 완화 움직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